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 여성이에요. 남편의 죽자사자 구애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이었어요. 그 정도로 시댁 식구들과 남편 복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도 부러워하는 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고, 남편의 비밀들이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그렇게 구애하며 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을 속여왔던 거였거든요. 얘가 괜히 거짓말 했겠니? 너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거짓말한 건데 그냥 좀 봐줘라. 애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너 그것도 네 복이야. 얼마나 널 사랑했으면 이런 거짓말까지 했겠어. 그러니까 네가 너그러이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응? 아, 치기공사가 치과 의사라고 거짓말한 게 큰 잘못이 아닌가요? 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애초에 치기공사라고 했으면 제가 결혼을 안 할까봐 그런 게 아니고요.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게 사기 결혼인지 아닌지. 다른 거 다 참아도 난 날 기만한 거 못 참아. 그리고 어머님은 치과의사 아들 둔덕이라면서 저한테 차며 오시며 집이며 다 받았잖아요. 그거 받을 때 미안한 마음 요만큼도 없었던가요? 솔직히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왜 저를 속여가면서 그랬냐고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치기공사면 네가 결혼을 안 할까봐 속인 거야. 이런 내 마음 모르겠어? 그 정도로 널 사랑했다고. 그래, 네가 원하면 차며 집이며 옷 다 돌려주마. 널 얼마나 사랑하면 그랬겠니?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 절대 우리 아들만한 남자 못 만나. 이렇게까지 널 좋아하는 남자 드물다. 그러니까 봐줘. 모든 게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직업조차 거짓말을 해가며 저랑 결혼을 했던 거였어요. 의사라고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사소한 걸 속이니 사실 더 어마어마한 걸 숨기고 있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죠. 남편에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한 뒤 며칠이 지났고 저 역시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화해를 했어요. 찝찝한 마음이 가시진 않았지만 그냥 이 남자를 믿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화해를 하자 시어머니도 잘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시대가 없다 생각하며 내가 한 번만 넘어가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다. 이제 다신 너 속이는 일 없을 거야. 내가 어리석었어. 너 같은 여자는 의사만 상대할 줄 알고 거짓말을 하다니. 내가 진짜 미쳤지. 너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고 이렇게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잘 살아보자.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그 정도로 당신 사랑하니까 넘어가 주는 거고 난 애초에 의사가 아니었어도 당신이랑 잘 만났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줘. 앞으로 어떤 고비들이 많겠지만 우리 잘 헤쳐나가 보자. 나도 묻어내지도록 노력할게. 당연하지. 이제 속이는 거 없어. 내가 널 마음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진 않지만 살아가면서 갚도록 할게. 아유, 이제야 보기 좋다. 그래, 너 잘 생각한 거야. 이제 다 오픈했으니까 더 잘 지내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자. 오히려 이번 계기로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깨달았어요. 연애 시절부터 저에게 의사라고 속여왔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남편을 잘 믿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때 남편의 거짓말이 또 들통났답니다.
자기야,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알면 뭐 이혼이라도 할까봐 그래? 나 자기를 있는 그대로 좋아한다고. 아, 미안해. 이런 내가 싫을까봐 그랬던 거야.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진짜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또 거짓말한 게 있어? 그냥 바로 말해줘. 안 그러면 진짜 화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기공실도 자기 게 아니면서 본인이 차린 거라고 거짓말을 해? 자기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얼른 말해줘. 지금 말하면 조금이라도 용서가 될 것 같으니까. 진짜 없어. 의사가 아니니까 기공소라도 내 거라고 한 거야. 미안해. 이제 진짜 너한테 거짓말하는 건 없어. 맹세해. 남편의 또 거짓말로 마음이 안 좋았지만 완전 자존감이 낮은 남편이구나 생각하며 마음이 더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존감을 끌어올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랑으로 보듬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다시 잘 살아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모든 사건을 아시고 충격을 받았는지 친정아빠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서둘러 친정에 내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건강이 많이 노쇠해지신 아빠를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서둘러 유산을 정리한다며 저희를 각자 불러 모아 얘기를 하였고 오히려 유산 분배보다는 아빠가 이런 나약한 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더라고요. 앞으로 창창한 날이 더 많은데 벌써부터 유산 얘기를 하니 말이죠. 아빠,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아직 정정한데. 그리고 이건 아주 나중 문제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뭘 그리 성급하게. 그래도 미리 해놔야지. 내가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살아생전에 정리를 해야 유산 싸움이 없는 거야. 그래도 그렇죠. 벌써 무슨 앞날을 내다보는 것처럼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 약한 말씀하실 거면 꺼내지도 마세요. 에이, 아버님이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미리 하는 것도 좋은 거야. 요즘엔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도 장난 아니라고. 역시 아버님 현명하십니다. 삼남매니 알아서 잘 분배해 주실 거라 믿어요. 뭐 아무래도 이 사람이 마음이 여리니까 제가 옆에서 잘 보듬어야겠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각별히 여기는 귀한 딸이니 잘 분배해 주실 거라고 전 생각해요. 제 말이 맞죠? 일단 유산 분배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예전부터 다 생각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별말 없이 잘 따라주길 바랄게. 괜히 아빠가 아프시게 된 게 저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의 거짓말로 인해 가족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럼에도 제가 남편을 사랑하고 애초에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 저희는 직업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남편을 받아들여 주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앓이를 하셔서 몸이 약해졌나 싶은 마음에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빠의 나약해진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도 아빠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옹호를 하였고 결국 전 아빠를 말릴 수 없었어요. 아빠는 저희가 다 있는 앞에서 유언장을 쓰시겠다고 했고 종로에 있는 작은 노다지 건물을 막내 동생에게 먼저 상속을 해준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재산에 관심이 없던 터라 아빠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이 일이 제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빠의 얘기가 끝나자 남편은 분개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분개하며 아빠에게 따지는 모습에 저 역시 너무 큰 당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버님, 진짜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딸이랑 아들 차별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 가족 앞에서 뭐라는 거야? 갑자기 당신스럽지 않게. 얼른 조용히 앉아있어. 소란 피우지 말고. 아니, 자네가 지금 한 얘기 다시 해보게. 무슨 뜻인가? 내가 내 빌딩을 막 내준다는 게 자네한테 뭐 상관이 있다는 거야? 아빠의 표정은 의미심장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기가 막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분개한 장면과 더불어 저희 아빠에게 쌍심지를 켜고 대드는 모습에 이건 뭔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해보라며 남편을 예의주시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저에게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는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이 돈 아니면 저와 살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으며 신나게 토해내는 남편을 보니 정말 혼란스럽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었어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그 노다지 건물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전 그 건물은 꼭 제 와이프가 받길 원했는데 어떻게 이걸 막내 처남을 줄 수 있죠? 솔직히 이게 사기 결혼이지 뭡니까? 재산 많은 여자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결국엔 본인 건 없잖아요. 저보고 의사라고 속였다고 뭐라고 하실 거 하나 없어요. 재산 하나 못 물려받는 여자였으면 그런 쇼도 안 했다고요. 그럼 자네는 우리 딸 재산 보고 결혼을 한 거라는 거야? 아, 뭐 이런? 처음부터 눈빛이 마음에 안 들더니만 결국 딴 맘을 품고 내 딸한테 접근했던 거구만. 내 말이 틀려 맞아. 됐고 자네 마음 다 알았으니 소란 그만 피우게. 내가 생각 좀 해야 하니. 마음을 알았으면 제 와이프한테 주시라고요. 장녀에다가 아버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면서요. 막말로 이 여자 제가 평생 책임지고 살 건데 제가 어쩔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딸 울면서 사는 거 보고 싶어요? 뭐라고? 당신 이게 무슨 추태고 태도야? 당장 아빠한테 사과드려. 그렇지 않으면 나 진짜 당신 용서 안 할 거야. 너네 아빠한테나 말 똑바로 하라 그래. 너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냐? 내가 붕괴 안 하게 생겼냐고. 그리고 용서? 이제 네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할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빌어도 내가 널 받아줄까 말까라고.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한 거보다 네가 더 나빠. 부잣집 공주인 줄 알고 여태껏 모셨더니 이거 뭐 아무런 힘도 없는 공주님이었잖아. 기가 막혀.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갑작스레 남편의 본색이 드러난 순간이었고 친정아빠도 충격을 받으신 듯 했답니다. 제 동생들도 남편에게 따지고 화를 냈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저였어요. 그동안 날 진정 사랑해서 직업도 속이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제 뒤에 있던 배경 때문에 나랑 결혼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부정당한 것 같아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남편은 홀로 집으로 올라가 버렸고 오히려 남동생들은 잘 됐다며 이 기회에 끝장을 보라고 저에게 다그쳤답니다. 아빠는 그럼에도 신중히 유언장을 써내려 가셨고 전 그 일이 끝난 후에야 집에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이혼장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직업까지 속이고 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다 네 아빠 돈 보고 그런 거라고. 근데 노다지 빌딩 빼면 뭐가 남긴 하냐? 그 건물 내가 알아보니까 월세 수입만 장난 아니던데. 그게 네 거가 아니면 내가 너랑 왜 살아? 이혼해. 건물주 물 건너갔으니 이혼이지. 캬, 내 인생도 조졌다 진짜. 장렬합시고 엄청 뜯어올 줄 알았는데
이건 뭐야? 당신 진심이야? 그 빌딩이 내 거 될 줄 알고 그럼 나랑 결혼한 거네? 진짜 이런 신박한 또라이가 다 있다니. 난 당신이 의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었는데 당신은 내가 빌딩주가 아니면 상관 있는 거구나. 그렇지? 이게 당신 본심인 거지? 당연하지. 내 본심이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볼 거 없는 너랑 내가 왜 살아? 우리 엄마도 엄청 화났어, 너 때문에. 말을 말자. 뭘 저런 애 데리고 말을 하니? 너 잔말 말고 이혼 도장 찍어.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맞는 거야. 그래야 우리 아들도 다시 인생 피기할 여자 만날 수 있지. 요새 뭐 이혼이 흠이니? 하여튼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데 괜히 너 같은 거 만나면서 의사라고 거짓말 한 거잖아. 힘만 뺐네 아주. 좋은 말 할 때 합의 이혼해라. 어차피 너도 손해볼 거 없잖아.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려거든. 아서. 우리 아들 얼른 선자리 알아봐서 제가 해야 하니까. 니네 아빠도 노망난 거지. 그걸 막내한테 줘? 에휴. 말 다 하셨나요? 지금 이 말씀 절대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당신도 성격 급하다 하니까 엄청 급하기도 하네. 그래, 서로를 위해 빨리 헤어지는 게 낫겠지. 당신이 그 정도의 남자였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야. 깨끗이 끝내자. 나야말로 네가 아무것도 없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어. 지금껏 내가 왜 이렇게 기고 살았는데? 저 역시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흰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고 합의 이혼에 이르렀답니다. 이 가정에서 애초에 남편이 직업을 속이고 저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을 하려고 이곳저곳 변호사들을 알아봤지만 사실상 이 제도는 법정 싸움이 꽤나 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속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 또한 밝히기 어렵다고 했고 결론이 확실하지도 않은 싸움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빨리 끝낼 수 있는 합의 이혼을 했어요. 제 인생에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었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막막하면서 슬픈 날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서 겁도 나고 뭔가 홀로 세상에 나가 떨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공허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정말 믿을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더더욱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 뒤에 저를 응원해주는 식구들이 있었기에 그 시간을 홀로 감내할 수 있었고 3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3년 전 나약했던 저와는 딴판이 된 모습으로 홀로 서기를 했답니다. 이젠 그 누구를 마주해도 당당한 여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그래도 진짜 지금은 너무 보기 좋아. 누가 봐도 당당하고 멋지고. 고맙다. 뭐 니들 도움이 컸지. 맨날 같이 술도 마셔주고 용기도 주고. 솔직히 너네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고맙다. 뭐가 고마워. 당연히 누나니까 옆에서 용기를 줘야 맞는 거지. 누나야말로 고생했어. 이제 좀 누리면서 살아. 내가 받은 거 그대로 아빠랑 너희한테 갚아야지. 그때 아마 우리 식구들 없었으면 진짜 아득하다. 누나가 더 잘할게. 제 뒤에서 든든하게 저를 서포트해주는 동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제가 잘하는 것을 살려 사업을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뭐 하나에 매달리자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밤낮 없이 달려온 결과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거래처 미팅이 잡혔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투자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인 제가 직접 가서 거래처 직원을 만나야 했어요. 그렇게 전 다시는 볼 수 없고 보지 않을 것 같던 전 남편을 마주치게 되었고 전 남편은 절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절 그때와 똑같은 여자로 취급을 하면서 본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듣다 너무 어이가 없었답니다. 널 이런 데서 보다니. 네 아빠가 뭐 물려준 거라도 있냐? 네가 여길 어디라고 들락거려? 난 일 때문에 왔으니까 피차 아는 척하지 말자고. 어차피 얼굴 봐도 좋을 거 없으니까. 아, 맞다. 내가 너랑 이혼하고 알아봤는데 그 종로 노다지 건물 팔아 넘겼더라. 네 막내 동생 간 사이즈가 콩알만 해가지고 그런 거 어디 관리나 할 수 있었겠냐? 그렇게 재산 분배해주고 네 애비 살아는 있냐? 그때 거의 다 죽어가던데 노인네가 죽기 직전이라 그런지 노망이 나가지고 너한테 한 푼도 안 줬잖아.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알아? 괜히 너한테 시간 낭비해서 이혼남이나 되고 말이야. 에휴, 재수없어. 너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고 이런 얘기해서 뭐 하겠니? 어차피 이제 남남인걸. 네 볼일 보고 가기나 해. 아는 척 말고. 그리고 나도 너랑 엮여서 재수없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네 갈 길이나 가. 나 역시 중요한 볼일 있으니까. 어쭈, 많이 컸다. 지 애비 등에 업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뭐 이제 독립이라도 했나 보지? 그래봤자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여자 사람일 뿐이지. 네 뒤에 돈 많은 애비가 있으면 뭐해? 그 돈 다 물려주지도 않는데. 아들들한테 물려주고 넌 땡전 한 푼 안 준다는데 참 너도 너다. 그러면서 네 애비한테 붙어있고 싶냐? 너도 네 갈 길 찾아. 어차피 재산이야. 아버지가 누굴 특정해서 물려주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는 거 모르니? 무식해서 말을 말아야지. 이혼 후 마주친 남편은 저에게 비아냥거리며 대놓고 기분 나쁜 말을 스스럼 없이 하였고 이런 남자와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무시하려던 찰나 제 비서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남편의 눈이 희둥그레해졌답니다. 대표님, 다운 상사 직원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듯한데 제가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다운 상사가 시간 약속은 칼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 큰 투자라서 믿고 맡기려 했는데. 대표라니? 그리고 다원 상사라니? 그럼 설마 좋은 철강 기업 대표가 너라는 말이야? 여자라는 건 들었는데. 설마 다운 상사에서 나오기로 한 과장이 너였어? 아니, 치기공사는 때려치운 거야? 하,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냐? 와, 돈 많은 여자 후리면서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 의외네? 그래, 네가 보기에 좋은 철강 기업 대표가 나야. 왜, 놀랐니? 너랑 이혼하고 모든 게 다 잘 풀렸어. 아, 그리고 아까 네가 물은 우리 아빠 정말 건강히 살아계셔. 뭐 말해봤자 지금 너한텐 의미 없겠지만 아빠가 그날 유언장 작성하신 거 자작극 하신 거야. 널 테스트해 본 거지. 테스트라니? 지금 너네 아빠가 날 시험해 본 거라는 거야? 왜? 아니,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심장이...
이혼 후 5성급 호텔에서 비서가 건네는 내 직함을 듣고 놀란 남편에 더불어 제가 하는 얘기에 남편이 개거품을 흘며 심장 발작을 하였고 그 길로 쇼크를 받고 쓰러진 남편은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같이 동행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래처 직원이니 저와 제 비서가 같이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헤어진 3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남편은 칠기공사 일을 하다가 폐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후유증으로 협심증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이야기에 쇼크를 받아 갑작스러운 심장에 무리가 가서 쓰러졌던 거예요. 그래도 5성급 호텔이어서 그런지 재빠른 응급처치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남편이었고 얼굴은 멀쩡해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깨어나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말 그대로야. 네가 직업까지 속이고 나랑 결혼한 게 아빠는 용 찜찜하셨던 거지. 과연 그런 사람이 날 진정 사랑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드셔서 널 테스트 해봤는데 바로 면전에 대고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하니 아빠가 생각한 게 맞았던 거야. 넌 오로지 돈만 보고 나랑 결혼한 거니까 아빠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왔겠지. 재산이 나한테 없으니 나랑 결혼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노다지 건물 아빠가 나한테 증여해 주셨어. 월세만 받아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젊은 인생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 전공 살려 지금의 사업 시작했고 이렇게 합장해서 잘 된 거지. 근데 널 여기서 만나다니 진짜 웬 우연이라니? 종로에 건물 팔아서 지금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잘 돼서 나 역삼동 건물주야. 너 참 성격 급하지? 남편은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고 또 충격을 받은 양 심장을 움켜쥐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뻔뻔한 표정을 저에게 보여주며 본인이 피해자라고 절 다그치더라고요. 그 모습에 인간은 변치 않는다고 느꼈어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 아버님이 그럼 날 작정하고 속인 거니 기만한 거 아니냐?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어쨌든 그날 쇼만 안 했어도 너랑 이혼할 일은 없었을 텐데 아버님의 자작극으로 이혼한 거잖아. 그게 아니었음. 난 버러지 같은 너랑 평생 살았겠지. 네 두 얼굴도 모르고. 진짜 아찔하다.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공과사는 똑바로 해야 하니까 너네 회사랑 하기로 한 일은 그대로 진행할 거야. 어차피 너 같은 피라미 하나 때문에 내가 내 일을 망칠 순 없잖아? 직원 통해서 너희 회사랑 협상 들어갈 거니까 이제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아, 치료 잘하고. 돈도 없는 데다가 몸도 아픈 널 어떤 부자 여자가 받아줄지 의문이긴 하다만 네 인생 목표가 부자 여자 후려치는 거니 잘해봐.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진 뒤 전 응급실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 위치에서 잘 살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된 모습을 전 남편이 봐준 것이 얼마나 기쁘던지 쾌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이 모든 게 억울했는지 퇴원을 한 뒤 제 회사에 찾아와 저를 만나겠다고 로비에서 소란을 피워댔고 하도 성화해 결국 만나 주었어요. 돈에 눈이 돈 남편에게 수치심이란 있어 보이지 않았고 그저 로비에서 엄청나게 저를 불러대며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나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 알아? 나 한 번도 너 잊어본 적 없는 거. 사실 돈 때문에 너랑 결혼한 거 맞아. 근데 널 사랑하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때 너랑 이혼하고 진짜 후회하긴 했어. 돈이 뭐길래 내가 널 잃나 싶어서. 계속해봐. 들어는 줄게. 뭐 들어주는 게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와 결론만 말해줄래?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깨달아지더라.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우리 더 잘해보면 안 될까? 뭐 지켜봐도 좋아. 솔직히 바로 합치자는 건 아니야. 너도 날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나한테 기회만 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면 넌 나한테 뭘 해줄 건데? 그리고 그날 호텔에서도 나 업신여겼잖아. 근데 갑자기 왜? 미련이지 뭐. 원래 관심도 없으면 그런 말도 안 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우리 결혼하면서 살 때 좋았잖아.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너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너도 마음 좀 풀고 나 받아들일 준비만 해줘. 그리고 아버님한텐 내가 따로 가서 사죄를 할게.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그래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전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음식점에서 나온 파스타를 얼굴에 부어버렸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그럴싸하게 꾸미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파스타 국물을 맞은 후에야 정신이 들었는지 또다시 고소를 한다며 난리를 피더라고요. 2가지 버전을 준비해 온 것 같았어요. 하나는 빌어서 내 마음을 돌리기와 2번째는 윽박지르면서 내 마음을 돌리기였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그래, 연기하는 거 나도 힘들다. 됐고, 나한테 한 푼이라도 줘야지. 내가 그래도 네 아빠 때문에 너랑 이혼한 건데 위자료는 줘야 할 거 아니야? 한 번 갔다 온 놈이라고 제가도 힘들어. 너네 엄마가 너 재혼시킨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켰는데 재혼이 힘들다니 그것도 웃긴다. 하긴 치기공사 나부랭이가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부잣집 여자가 너한테 콩깍지가 쉬겠니? 너도 현실을 파악한 거야? 너한테 줄 위자료가 있으면 이걸로 기부나 하겠어. 정신 차리고 살아. 남자로 태어났으면 뭐라도 하려는 대들보를 가지고 살란 말이야. 남 등쳐먹지 말고. 내가 어쩌다 너란 놈한테 코가 껴었는진 모르겠지만 이젠 다시 안 그러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아유, 끔찍해. 정 그리고 자리를 떴답니다. 역시나 남편은 변한 게 없었고 돈만 밝히는 그 심성 또한 여전했어요. 남편은 그럼에도 분했는지 결국 저희 아빠에게 작정하고 딸을 이혼시켰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게 되었고 저희 가족들은 그것을 보고 하찮아서 웃음이 나왔답니다. 소송은 시작이 됐지만 정말 짧게 혐의 없음 판결이 났고 남편은 괜한 변호사비만 쓰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어찌나 빠른지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 내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희 회사 로비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난리친 것을 직원들이 보곤 이미 소문이 난 것 같았고 그 일로 남편 체면은 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웃기지 않아? 그 조은철강 대표랑 원래 부부였대. 근데 그것도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했다가 뭐 아버지가 딸한테 상속 안 해준다고 하니까 바로 이혼한 거래잖아. 인상 무시 못한다고. 진짜 김 과장 그렇게 생기지 않았니? 그러니까. 평소에도 명품 입고 다니는 여직원들만 골라서 꼬리치잖아. 집에 돈이 좀 있나 싶어서. 그럴 줄 알았다. 진짜 왜 그러고 사냐? 인생이 불쌍하다. 남 등쳐먹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밥맛 없어. 결국 남편은 이 일로
회사 징계위원회까지 소집이 되었답니다. 회사 명의를 실추하고 회사 내 맞지 않는 인격을 가졌다는 이유에서 말이에요. 남편은 끝내 억울함을 표했지만 그동안 여직원들에게 기웃거렸던 증언들과 더불어 남편의 근무 태만까지 모두 다 남편에게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되어 갔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이혼 후 처음으로 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잘 나간다며? 그럼 우리 아들 좀 살려줘라. 이제 폐 때문에 직위공일은 하지도 못하고 거기도 그나마 지 고모부가 백을 써서 회사에 꽂아준 건데 거기마저 잘리면 뭐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니? 그래도 남자가 직업이 번듯해야 지원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네가 그 회사에 큰 투자를 좌지우지 한다며. 그럼 네 말은 들어줄 거 아니냐? 내가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거니까 제발 한 번만 우리한테 기회를 줘. 우리 아들이 너한테 괜히 그랬겠냐? 못난 놈이라고 생각하고 선처를 부탁하마. 아니요. 본인이 지은 죄는 달게 받아야죠.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이젠 제가 벌을 줄 차례인데요. 솔직히 다 본인이 만든 거 본인이 받은 건데 뭘 그리 저한테 사정을 하세요? 어머님 노래 부르던 거 있잖아요. 뭐 돈 많은 여자한테 재혼시킬 거라고. 어디 한번 돈 많은 여자 찾아보시고 재혼시키세요. 그럼 그 여자가 먹여 살려주겠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너 내가 이렇게 비는데도 안 된다는 거야? 애가 어쩜 그렇게 싹수가 없냐? 어른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들어줘야지. 어른도 다 같은 어른이 아니잖아요? 아들이랑 작정하고 여자 하나 등쳐먹으려는 당신 부탁을 내가 이제 와서 왜 들어줘야 돼요? 그래, 네가 좀 잘 나간다 이거지? 너 사람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벌 받는 거야. 나쁘고 요망한 것. 저를 나쁘고 요망하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근데 어머님은 더하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어른이라 내 입에서 험한 말 안 나가게 정말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들 팔아 장사할 생각 마시고 열심히 건물이라도 닦으며 돈을 버세요. 결국 때때로 되지 않자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개의치 않았답니다. 전 그리고 남편에 대해 아무런 옹호도 해주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직급이 해임되어 사실상 나가라는 식으로 통보가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하여 다른 곳에도 경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집에서 백수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남등의 빨대 꽂고 살려고 했던 남자의 최후라고나 할까요? 본인 인생 본인이 꼬은 거나 마찬가지죠. 전 그리고 중국 투자건이 대박이 나면서 정말 바쁜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물론 이런 인생을 살게 도와준 저희 가족들한테 제일 고마운 마음이 들고 제가 더 잘 되어서 가족들한테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사실 그때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고 구구절절 이런 사연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지금은 몸과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어 건강해졌어요. 1년의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점은 나쁜 사람들은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한테 슬픔을 주며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두서없이 말이 긴 것 같아서 얼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사람을 잘못 봐서 뒤통수를 맞아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옛 시절을 뒤로하고 벌써 40 후반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여성회관에서 사람들에게 화분갈이와 이런저런 식물을 키우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뭐라고
소소한 돈벌이지만 활력이 돌면서 세상사 행복해지는 것이 요즘은 딱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살고 있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행복하기만 했던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 인생 역전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을 도와 일손도 도와주고 제 할 일도 하며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가족만 도와주다가 늙어 죽겠다며 엄마는 선자리를 물어오셨고 그러기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엄마도 지인을 통해 알게 됐던 터라 그저 착실하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애 나이도 있고 너도 나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니? 내 말 이해 가지? 네, 엄마도 제 나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기도 하고 대수 씨도 너무 좋은 사람이니 좋아요. 그래, 너 우리 대수 같은 신랑 만난 거 정말 복 받은 거야. 내 아들이지만 일 착실히 잘하지, 잘생겼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있니? 그리고 너랑 대수 둘 다 형제도 없으니까 얼마나 서로 의지하니 좋겠어? 나도 이 결혼 적극 찬성이니까 잘 살아보도록 하자. 사실 저 역시 선을 봐서 결혼을 하는 거였지만 지금 남편이 꽤나 마음에 들었어요. 주변에 보기 드문 미남에 본인 일까지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참 최고의 신랑이라고 여겼거든요. 부모님의 금술이 너무 좋았던 터라 딱 그런 남편을 만나 결혼 생활을 꾸리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제가 생각했던 시댁과는 정말 확연히 다른 시댁살이었고 시어머님과 남편은 가부장적인 사람들 그 자체였어요. 너무 적응되지 않는 삶으로 가버리게 되었고 남편은 밖에서와 집에서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저를 혼란에 빠지게 하기도 하였답니다. 힘든 결혼 생활이었어요. 황마? 하라면 할 것이지 뭘 물어봐. 너네 부모가 그리 가르치대? 너네 농사 짓는 거 그 땅 니네 것도 아니었다며?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야. 내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알아봤어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건데. 괜히 땅만 보고 에휴 짜증나. 당신이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설마 우리 엄마가 농사 짓고 있는 땅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실망이네. 실망은 우리가 더 실망했다. 그 옆엔 내가 너 외동딸에 노다지 땅에다가 농작물 심어서 판매한다고 하니 그 땅이 네 거 될 줄 알았지. 근데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다는 말은 왜 안 했냐? 아들 하나 있는 거 떡 벌어지는 집에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다 글러먹었잖아. 너처럼 고졸 며느리를 우리가 좋다고 할 줄 알았던 거니? 참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네. 저 역시 어이가 없네요. 제 뒷배경을 생각해서 결혼을 시켰다니. 어머님이나 이나 진짜 끼리끼리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주변에 돈을 휘감고 와도 결혼을 시킬까 말까인데 겨우 땅 빌려 농사나 짓는 집 딸년이 웬 말이야.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겨우 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허락한 거라니.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제가 결혼을 하면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한순간의 감정으로 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전 이왕에 제가 선택한 결혼이기도 하니 남편을 잘 설득해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보고 싶었어요. 사실 선을 보고 결혼했지만 남편과 정도 들었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서로 각자 벌어 사는 거니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르모니까지 제가 열심히 부양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저였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 정말 마음이 아파서 늘 우울했답니다. 나 출장 가니까 짐 다 싸놓고. 황마?
엄마 잘 부양하고 있어라. 삼시세끼 반찬 다른 거 올려야 하는 거 알지? 네가 속이고 나 같은 남자를 건졌으니 넌 우리 집에 평생 충성을 다해야 할 거야. 알겠냐? 내가 어쩌다 이런 화상을?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화상이라니. 당신은 오로지 우리 집 돈만 보고 나랑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지. 내가 말 안 했나? 나 그때 당시에 만나던 여자도 있었어. 엄마가 반대해서 결혼도 못했지만 근데 너랑 애 만나려고 그 여자 포기했나 싶은 게 진짜 어이도 없고 내 발등 내가 찍은 거지. 괜히 그랬겠어? 그러니까 넌 평생 잘해야 해. 사람이 염치도 없고 뻔뻔하기라도 하면 연기라도 잘하던가. 어쩜 집이랑 밖에서가 이렇게 다른지 토 쏠리네요. 뭐? 나도 속은 게 얼마나 분한지 넌 모를 거야. 내 신경 긁지 마. 우리 서로 피차 열받게 하지 말자. 아직 회사에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면 다들 놀랄까봐 참는 거니까 뚜껑 열리게 하지 마라. 돈으로 영혼까지 팔 심산이네요. 어떻게 그놈의 돈. 그러면 결혼 전에 좀 잘 알아보고 결혼하지 그랬어.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도 받았답니다. 그럼에도 밖에서는 얼마나 잘하는 남편인 척 연기를 하던지 제 주변 지인들은 저에게 시집을 잘 갔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밖에서 저에게 하던 모습들도 남편의 모습 중 일부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전 겉만 차갑지 속은 안 그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유, 우리 마누라 오늘 너무 얇게 입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코트 가져왔어. 이거 입고 퇴근하면 되겠다. 어머, 대리님 신랑분은 어쩜 저리 다정하세요? 완전 결혼 장려 커플이라니까. 솔로 부러워서 어디 살겠나요? 에이, 이 정도는 기분이죠. 제가 계속되는 출장 때문에 이 사람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옆에서 잘 달래주셔요. 어머, 스위트하시기도 하셔라. 역시 대리님 사람 보는 안목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세상 제일 부러운 게 대리님이에요. 제가 이 사람한테 한참 모자라죠. 귀한 외동딸 데리고 와서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이 이렇게라도 잘해야 하는걸요. 와, 진짜 대리님 복 받았다. 저 진짜 이런 남자면 당장 결혼할 거라고요. 제가 왜 비혼이겠어요. 이런 남자가 없는 걸. 가끔 남들 앞에서 너무 심하게 이미지 관리를 할 때는 정말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만이라도 챙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느낄 정도로 남편은 다정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많이 느끼네요. 하지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도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막대하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장모님도 진짜 어이없잖아. 사이가 갔으면 버선발로 마중해야지. 그리고 반찬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겨우 치암탉이라니. 솔직히 한우에 연포탕에 그런 거 올려도 모자랄 판 아니야? 너네 엄마는 센스가 없어. 딸을 생각하는 게 맞나 싶고 딸 하나 잘 살게 하려면 뭐라도 줘야 할 거 아니야? 종잣돈이라도. 뭐 진짜 없다고 하냐? 내가 물어볼까? 뭐? 그냥 좀 먹어. 여기가 당신 집도 아니고 어머님 밥보다 훨씬 상다리가 부러지겠구만. 왜 그래? 조용히 먹고 가자. 그리고 돈 얘기라면 그만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진짜 말종 같은 행동 그만해. 장모님, 여기 좀 앉아보세요.
솔직히 사이엔 저 무시하죠? 제가 뭐 해온 거 없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아니, 이거 왜 이러나? 술 먹었으면 곱게 마시고 그만 주정 부려. 여기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행패를 부려? 아니 솔직히 어머님네 땅도 아니면서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나 진짜 어이없어서. 남들은 저 부잣집 사이된 줄 아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어요. 무슨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딸 하나 있는 거 2다리 뻗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어머님이 뭐라도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하물며 이 집이라도 팔던가. 당신 그 입 못 다물어? 술을 처마셨으면 곱게 처마셔. 어디서 행패야?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돈 타령을 하니?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땅이 왜 본인께 아니냐며 술을 마시며 주정을 떨어댔고 제 얼굴이 화끈거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 남편과 대판한 뒤 친정엄마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다 이해한다고 절 오히려 진정시켜 주었고 저 역시 그러려니 하였지만 엄마에게까지 저렇게 막대먹게 구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콩깍지가 확 벗겨지면서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리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까지 저를 막대하는 모습에 더욱더 화가 났어요. 내 아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네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서 너야 기분 나쁘지만 솔직히 사돈도 웃기지 않니? 딸 하나 시집 보내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해줘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혼수만 해주는 게 말이 되냔 거야. 딸도 너 하나라며? 그러는 어머님은요? 아들 하나 가졌으면서 그렇게 따지면 집 하나는 해주셔야죠. 그래야 뭘 요구하셔도 되지 않나요? 너 지금 우리 아들이 집 하나 못 해줬다고 이러는 거냐? 네가 집 받을 위인이나 돼? 어쩜 그리 말을 해? 그럼 대수 씨는 저희 집에서 많은 걸 받을 주제나 되고요? 끼리끼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그렇게 막대하지 마세요. 어이구, 너 언제까지 대수 옆에 있나 보자. 우리 대수는 너같이 구질구질한 애랑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애야. 내가 그리 키웠다. 사내라면 더 높은 데를 보고 집이 가난하니 상대방의 집안을 보라고. 근데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집에 와? 제가 아깝죠. 대수 씨에 비하면 어머님도 사람 보는 눈이 너무 부족하셔서 큰일이네요. 그저 아들 무새도 아니고. 참고 살지를 않기로 하니 속은 후련했어요.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까지 바락바락 대들자 남편은 돈도 없는 데다가 성격까지 파탄자라며 이혼을 하자고 날뛰었고 저 역시 지칠 대로 지쳤던 터라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하였어요. 더 이상 그 꼴을 보는 게 많이 지치기도 하고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이대로 갈라서는 게 맞겠다 싶은 심정이었고 까짓것 이혼하고 혼자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저 역시 마음을 비우게 되었어요. 이것도 인생 공부일까 싶더라고요. 그래, 이혼하자. 나도 더 이상의 감정 소모는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해봐야 좋을 것도 없고 그냥 끝내는 게 맞는 거야. 여기 이혼 신고서에 도장만 찍어. 그럼 깨끗하니까 각자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니까 그냥 갈라서자고. 후회하지 마. 나 이혼하는 거 절대 돌이키지 않을 거니까. 당신이 아무리 빌어도 그땐 재결합 없어. 그러니까 잘 지내라고. 꿈도 크다. 재결합? 나같이 외모면 외모, 성품이면 성품이 올곧은 내가 너랑 이혼한다고 후회를 해? 하, 웃음이 다 난다. 소송이니 뭐니 그냥 깔끔히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찰나에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서류를 보는데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자고 하던 남편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갑자기 이혼을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한순간에 태세를 전환하는 남편을 보니 어이도 없으면서 이런 모습이 처음이라 어안이 벙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생각 좀 해봤는데 뭐 나도 너한테 막말한 게 있고 너도 우리 엄마한테 대들고 했으니 피차 일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자. 무슨 이혼이야, 이 나이에. 나도 앞으로 잘할 테니까 너도 마음 풀고 다시 시작하자고. 장모님한텐 죄송해. 네가 이혼하자면 이혼하고 이혼하지 말자고 하면 난 말아야 되는 거니? 아니, 난 마음 떴어. 이미 도장도 찍었고 끝내. 미안하다니까. 내가 철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잊고 살자. 너도 한 번쯤은 너그러워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더 이상 너한테 심하게 얘기 안 할게. 반성 많이 했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하잖아. 장모님한테도 내가 그날 너무 취해서 그랬다고 얘기할 테니까 당신도 마음 풀어.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냐? 그래도 정이 있지. 정은 무슨? 나한테 남은 정이 있기나 하고? 난 당신을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어떤 게 진짜 얼굴인지, 도대체 뭔지. 다시 시작하자는 남편이었어요.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고, 그렇게 남편과 다시 시작하는 듯해 보였죠. 하지만 곧이어 남편이 왜 이혼을 하기 싫다고 한 것인지 밝혀졌는데, 그 사실을 듣자마자 더더욱 남편과 헤어져야겠다고 느끼게 되었답니다. 오로지 절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만 데리고 살고 싶어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 사실에 남편에게 득달같이 따지게 되었어요. 엄마가 농사 짓는 땅, 엄마 땅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더니 갑자기 우리 집 다른 땅들이랑 재산 보더니 눈이 돌았나 봐?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이혼을 하지 말자고 하고 너 내가 바본 줄 알지? 나 너 같은 인간이랑 절대 못 살아. 알겠니? 얘야 어찌됐든 너한테 잘한대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왈가왈부야? 이제 너한텐 막말 안 하고 잘 살면 그만 아니야? 당신이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자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어? 날 아주 머저리 취급하는구나, 네가? 잘 생각해. 이제 우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 많은 재산 네가 물려받을 거고 넌 외동딸이고 난 그 남편이고 뭐가 문제야? 다 내가 원하는 바인데 이제 너한테 막대할 이유도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만 싸우고 그냥 잘 살자고. 그래, 그만 좀 해라. 아니, 이제야 우리가 바라던 며느리가 된 것 같구만. 뭘 그렇게 못 산다고 그러니? 그리고 그런 땅들이 있었으면 말을 해줘야지. 거긴 재개발도 된다고 지금 난리법석한 땅 아니냐? 우리가 널 진짜 심하게 오해했어. 어머님도 진짜 웃기네요. 이 인간이 왜 그러나 싶었는데 어머님이랑 진짜 똑같고 이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지경이에요. 당당하게 말하는 남편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절대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하필이면 그 상황에 한 통의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제 심장이 내려앉는 전화통화였고, 그 소식은 저희 엄마가 일을 하다 사고로 논두렁에 빠져 몸을 크게 다쳐 응급수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전화통화였어요. 울며불며 응급실에 달려갔는데 의사는 이런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을 정말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었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었어요. 일단 머리 쪽에 피가 많이 고여있고 환자가 의식이 전혀 없어요.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동의만 해주세요. 보통 이럴 때 머리부터 부딪히게 되니 케이스가 너무 안 좋으셨어요.
한시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얼른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제 옆엔 아무도 없었어요. 금실 좋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 하나만 바라보고 키웠던지라 저랑 엄마 둘뿐이었거든요. 이 순간에 그래도 가족이라고 의지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답니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잘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갑작스레 태도가 돌변했어요. 사실 남편이 재결합을 하자고 하고 그게 다 돈 때문인 걸 알았을 때 모든 걸 끝내기로 했지만 막상 제가 이런 일이 닥치게 되니 사실 손을 내밀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 심정이었어요. 뭐 어쩌라고. 딱 봐도 얘기 들어보니까 가망 없다던데? 아, 맞다. 네 통장에 있는 그 돈 내가 뽑아서 좀 쓴다. 너 통장 두고 갔더라. 엄마랑 나 이번 주에 파리 여행 가.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나도 마음의 정리를 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조금 돈을 보탠다고 생각해. 야, 그렇게 울고 있으면 뭐하냐? 산 사람은 즐겨야지.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그래? 그래. 럭셔리 패키지로 그럼 보내줘야겠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보태줄게. 그 돈 다 빼서 즐기고 와. 이제야 말이 통한다. 그래, 돈 아끼지 마라. 내가 알아보니까 네 뒷재산 어마어마하더구먼.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자. 엄마도 이제야 네가 며느리답다며 아주 옆에서 난리다 난리. 그리고 장모님이 오히려 돌아가셔야 그 돈이 네 돈 되는 거니 너도 잘 생각해. 그렇게 슬퍼만 말고 긍정적 사고회로 좀 돌려보라고. 이제 우린 한 몸이나 다름없으니 굿럭이다. 친정엄마 사고로 응급수술 하시는데 시댁 파리 여행 간다고 돈 보태란 남편이었고 전 그 길로 이악 물며 복수를 다짐했어요. 저 혼자 엄마의 중환자실에서 어떻게든 제발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는 그 순간에 남편은 여행 준비를 하였고 인고의 시간을 버티는 동안 남편의 파리 여행 날짜가 다가왔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한 시댁 가족은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한 얘기를 듣고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그건 바로 남편과 일전에 이혼을 하기로 했을 때 사실 남편 몰래 제가 이혼소장을 접수했었거든요. 이미 합의 이혼서였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을 했던 거예요. 남편은 제가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을 알고 개거품을 문 거예요. 어머, 대리님 남편분? 아니, 마음은 괜찮으세요? 저도 대리님한테 이혼했다는 소식 듣고 너무 놀랬는데. 이혼이라뇨? 저희가 사소한 오해는 있었지만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오해가 있으신가 봐요. 이혼 안 했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어머님 안 좋으셔서 대리님 휴가 내셨잖아요. 어제 통화로 그러시던데. 뭐 아니라면 어쩔 수 없죠. 네? 어제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가 뭐 다툰 건 맞지만 확실해요? 이 사람이랑 전화 통화한 거 맞나요? 직원의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파리 여행을 가려다 말고 저에게 전화로 난리가 났고 전 사실대로 말해주었어요. 남이라고 해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싶었기 때문에 정말 인간 같지가 않아서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제 법원에서 출두 연락 올 거야. 그때 출석해. 너란 인간이랑 절대 못 사니까 그런 줄 알고. 지금 깨끗하게 이혼해주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지만 깨끗하게 이혼하지 않을 때는 당신 소송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혼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야, 내가 바꿔받았는데 너 어떻게 말도 없이 네 맘대로 이혼소장을 접수해? 너희 잘 살기로 했으면서 왜 그러냐고. 장모가 오늘 내일 한다는 와중에
파리 여행 간다는 정신병자랑 살 수 있겠어요?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 아세요. 아니, 너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 재산 네 엄마 죽으면 누구 거겠냐고. 우리가 네 가족으로서 이런 말도 못해? 너 그렇게 가식 떨고 살지 말아라. 어차피 엄마나 자식이나 남이나 마찬가지야. 성도 틀린데 뭘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 골로 갈 때 어머님 아들이 장례식 안 가도 되겠네요? 어차피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남편이 어머님 버리고 새 출발하자고 하면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럼 전해 주실래요? 엄마랑 자식이랑 남인데 저희가 어머니를 왜 부양해야 하나요? 너 어떻게 말을? 친정이랑 시댁이랑 같아? 돈 좀 있다고 좀 봐주려고 했더니 말을 해도 꼭 못되게 해야 하니? 됐고요. 그 입 다무시고 이혼에 협조 안 하면 소송으로 갈 테니까 준비나 하라고 전해주세요. 아줌마. 아셨어요? 전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화가 끊기자마자 엄마의 의식이 돌아왔고 정말 기적 같게도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어 갔답니다. 안심을 하고 나니 제가 이렇게 정확히 뭘 해야겠다고 판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법원 출두 연락과 함께 법원으로 갔지만 남편은 불응하였고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남편은 외동딸인 제가 넘겨받을 재산에 대해 몹시 관심이 많았고 제 재산을 안 이상 절대적으로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이 생사를 오가는 와중에 파리 여행을 계획한 점,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정적이지 않은 점을 증거 삼아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사실 정상적인 부부라면 장모님이 저렇게 생사를 넘나들 때 같이 힘이 되어줘야 하는데 저런 식으로 여행을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던 거였죠. 재산 숨기고 음흉하게 나랑 살았던 거 진짜 어이없는데 그 와중에 이혼까지 하시겠다? 누굴 바보로 하나? 절대 못하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혼할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내 돈 그렇게 마음대로 빼간 것도 다시 토해내야 될 거야. 우리 좀 솔직해지자. 솔직히 너도 그냥 네 엄마 돈 꿀꺽하고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 터놓고 말하자. 그건 너 같은 말종들만 하는 생각이고. 진짜 너는 사이코패스야. 달리 사이코패스들이 있니? 너 같은 놈이 그런 거지. 소송은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저희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해서 여행을 가려 한 것, 그리고 이혼의 유책 배우자라는 점을 토대로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답니다. 그렇게 부잣집에 장가가고 싶어하는 남편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는 순간이었죠. 사실 전 집에 땅과 밭이 여러 개가 있어도 단 한 번도 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굳이 제 재산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행히도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흰 손쉽게 헤어지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생사를 오간 뒤였기 때문에 많이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다신 억척스럽게 살아가신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혼하길 잘했어. 엄마가 괜히 결혼을 부추겨가지고 이제 네 인생 행복하게 즐기며 살아. 그런 인간 옆에 두지 말고. 아니야. 그래도 인생 공부 많이 했고 나도 좋아서 한 결혼인 걸 뭐. 후회는 안 해요. 엄마도 이렇게 건강하고 나도 이제 새 출발하면 되는데 걱정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른 거 다 잊고 우리만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봐요. 고맙다. 그리고 우리 딸 앞으로 네가 뭐라든 언제나 옆에서 응원해 줄게. 엄마가 이렇게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딸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을 볼 수도 있고 이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고 우리 딸 앞길에 엄마가 뭐든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동네가 작은 동네라서 그런지 남편과 저의 이혼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돈 많은 집 여자를 잘못 건드렸다가 이혼당한 남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돈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것도 소문이 나서 그런지 평판이 아주 더러워졌어요. 사실 제가 소문내고 싶은 것을 꾹 참았는데 저를 중매해줬던 엄마의 지인이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 미안하다며 남편네 집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묵사발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찌나 사과를 하시던지 결혼은 제가 선택한 거기에 원망은 하지 않았고 저 역시 정말 큰 공부를 했던 것 같아 아주머니에게 괜찮다고 여러 번 말을 하였어요. 그럼에도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대수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인간이 그러면 못 써. 여기가 은근히 좁은 거 몰랐어?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다 소문나서 나도 대수 엄마랑 상종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앞으로 우리 각자 인생 살자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 우리가 뭐? 우리야말로 억울해. 돈 없는 척 살쾡이처럼 우리 집에서 죽치고 있다가 우리가 돈 있는 거 알아내니까 이혼하는 것 좀 봐. 그게 살쾡이가 아니고 뭐야? 억울한 건 우리가 더 억울하다고. 뭘 알려면 제대로 좀 알고나 나불 때. 그 집 며느리 엄마 중내 만에 할 때 여행 가고 그랬다며. 사람이 그게 할 짓이야? 소름 돋네. 정신 못 차리고. 솔직히 대수도 그렇고 대수 엄마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진짜 펄 받는 거야. 나 같으면 미안해서 납작 엎드릴 것 같구만.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끝끝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본인이 모은 돈으로 저에게 위자료까지 주고 나서야 저와 끝을 냈답니다.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여자를 노리고 계속해서 소개팅을 하거나 선을 봤다고 했으나 별 볼 일 없는 남편에게 재갈을 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나마 듣기론 얼굴이 반반한 거 하나 믿고 유부녀를 꼬셔 돈을 감아치다 걸렸다고 했고 그 남편한테 호되게 당하며 결국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답니다.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시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도망 다님에도 혼자서 그 동네에서 떳떳이 아들 자랑만 하고 다녔고 상종해주는 주변인들은 없었어요. 그저 말년에 아들이 언제나 올까 하며 집에서 평생 아들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아주 잘난 여자 만나가지고 인생 폈잖아. 그 전 며느리보다 훨씬 낫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나보고 이거 사줄까 저거 사줄까 난리도 아니라니까. 내 복이 늘어졌지 뭐야. 그 며느리랑 이혼하고 훨씬 잘 됐어. 아휴,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뻥도 지겹다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입만 열면 구라야? 입 벌구가 따로 없다니까. 우리 뭘로 보고 그쪽 아들 유부녀랑 바람나가지고 그 여편네는 남편한테 쫓겨다닌다고 소문이 파다해. 어떻게 그렇게 구라를 쳐? 누가 그래? 누가?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쫓겨다녀? 우리 아들이야말로 얼마나 잘난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대수 엄마, 그 정도면 약도 먹어야 해. 아니 이 세상 살고 있는 건 맞아? 대수 망했다고 이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구만. 혼자서 무슨 그렇게 말을 지어내는 건지 그만 좀 해. 이제 보기 안쓰러워지려고 한다. 뻥도 쳐도 정도껏 쳐야지. 우리 뭘로 보고.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아들이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다가 동네에서도 더욱더 우스운 꼴이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듣게 되니 어찌나 우스운지 제가 뭘 보고 그 남자에게 반했을까 싶은 것이 제 자신을 질책하고 싶더라고요. 사람은 죄 짓고 못 사는 거야. 그렇게 정직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원래도 잘 살지 않았는데 아주 쪽박 제대로 찼더라고.
불륜에 돈 사기에 지금 도망 다니고 난리래. 너 진작에 그 남자랑 손절하길 진짜 잘했어. 그러니까 나도 들었어. 간덩이가 커도 유분수지. 조금이라도 엮인 게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지. 애초에 멀쩡한 척하고 살아봤자 들통나는 거지. 인성이 멀쩡하지 않은데 어떻게 멀쩡히 살아가겠니? 무섭다 정말. 엄마는 그런 말씀을 하며 저에게 꼭 행복해지라고 당부하셨고 주체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예전부터 좋아하던 식물 일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워낙에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참 다행으로 잘 맞았어요. 제가 화훼 장식을 시작하고 꽃집도 차리고 하니 너무 좋은 게 꽃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 밝은 미소만 보이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 참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잘 맞아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도 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재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고 살았을 때 우연히 영등포역에서 어디서 많이 본 노숙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 노숙자가 전 남편이었어요. 그래도 절 알아는 보는지 재빨리 등을 돌려 뛰어가는 전 남편이었고 그럼에도 전 남편을 불렀어요. 맞지? 그 사람. 아니, 어떻게 이런 꼴로. 웃긴다. 그렇게 돈돈거리더니 이제 돈 버는 것도 싫어? 남한테 기생해서 살고 싶기만 하니? 사지가 멀쩡하면 뭐라도 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뭐야? 네 엄마 아직도 그렇게 네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데 뭐 지금은 남인이 주제 넘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살아. 인생 그렇게 낭비하지 말란 말이야. 할 말이 없다. 창피하고.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심 꺼. 그리고 넌 엄청 잘 살아 보여서 좋네. 나 간다. 전 남편을 그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봤어요. 정말 미워했고 저 역시 망하라고 빈 적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길 바랬답니다. 죄짓고 살지 말자. 그리고 남한테 상처 주지 말자가 제 인생의 모토가 된 일도 이런 일을 겪으며 저도 느끼게 된 거죠. 앞으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인생이라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노력은 절대 절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요즘엔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제 입장에 대해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댁 식구가 된 지 5년 차 되었고 지금까지 김장을 5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크게 스트레스 받는 건 다름 아닌 김장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기도 하죠.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제 위로 새 동서가 먼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있었고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텃세를 부리는 건지 사람의 한계를 시험하게 만들 정도였어요. 결혼 1년 차 때는 뭘 모르니까 그냥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차로 접어들게 되면서 집안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니 막내 며느리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김장날도 새 동서들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똑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그땐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고 김장날이 다가오니 새 동서들은 어김없이 밑밥부터 깔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저는
주말에 놀러온 새 동서들의 말에 어이가 없어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면서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가라앉히게 되었네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제가 입을 열게 되니 모두들 당황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웃기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형님들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인지 확인까지 해보고 싶다니까. 어떻게 된 게 매년 김장 날만 되면 형님들이 모두 다 딱 맞춰서 친구 부모님들께서 상을 당하셨다는 말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걸까? 당신도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잖아. 매년마다 김장 날만 되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는 게 아무리 이해하려 해봐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 사실이 정말인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형님들 이번에도 상갓집 다녀오면 증거 사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서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매년 김장날도 달랐고 하필 친구 부모님이 상을 당하신 날과 겹친 것뿐인데 어떻게 그걸 의심할 수가 있어? 동서,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저 말고도 아버님, 어머님이랑 이희도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론 형님들의 행동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걸요? 큰형님만 김장날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면 제가 말을 안 하죠. 그날 동시에 세 분이서 똑같이 친구 부모님이 상을 당해서 김장날 참석을 안 하시니 누가 봐도 일하기 싫어서 참석하지 않으려고 수를 쓰는 게 보이는데 의심이 안 되겠어요?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있었던 건 어머님이 그래도 저를 아껴주시고 항상 좋게 봐주셔서 그냥 넘어갔던 것 뿐이에요. 명절날에는 상 당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나 봐요? 그게 왜인 것 같아요? 명절날은 어머님이랑 제가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서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 와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사건을 만들지 않는 거 아닌가요? 김장은 번거롭게 손이 많이 가니 그만큼 노동을 해야 돼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오는 거 전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도 항상 김장김치는 차에 한가득 실어가죠? 어머님한테 돈을 많이 챙겨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멀리 여행 다녀온 사람처럼 때깔 좋은 모습으로 오잖아요. 새 동서들은 갑작스럽게 제가 돌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불만을 터뜨리니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기 힘들었고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머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김장날 어떤 이유에서라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김장김치는 가져갈 수 없게 해야 된다고 시모에게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주장을 펼치니 시모는 제 말을 따라주셨고 결국 형님들은 불만을 입 밖으로 꺼내 놓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만들 하지 못해? 막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잘했다고 다들 큰 소리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인데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막내 며느리한테 지금 화를 내는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한간 사람들도 아닌데 쓸데없이 김장날 친구 부모가 상을 당했다는 말을 꺼내겠어요? 그 말이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김장을 도와드리지 못한 건데 정말 너무하세요. 맨날 막내 동서만 감싸고 도시잖아요. 너희들 하는 행동들을 보거라. 내일 김장한다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김장 한마디 꺼내자마자 다들 핸드폰 들고 가더니 전화하는 척하면서 친구 부모가 상을 당했다고 다들 다음날 김장 참석을 못한다는데 뻔히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잖니.
그전에는 그래도 내가 모이라고 하면 군말하지 않았으면서 막내 며느리가 들어온 뒤부터 서로 똘똘 뭉쳐서 막내만 따돌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일 김장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한테 줄 김치도 없으니까 사 먹던지 알아서들 하고. 할 말 끝났으면 다들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후 새 동서들의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는지 제가 불만을 터뜨리자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시모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셨던 거죠. 결국 며느리들끼리 험한 말들을 주고받게 되면서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주버님들도 자기 아내의 편을 들어주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그렇게 되니 동서 내애들과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끼리 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건데 끝까지 거짓말로 상황을 악화시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시부모님을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고 평소에 입이 무거우셨던 시부께서 참다 못하셨는지 결국 입을 여셨어요. 한마디 하시는 순간 아주버님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뿐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재산을 전부 막내한테 주겠다고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도와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막내들보다 못한 행동을 보여주면서 재산 얘기 나오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내가 볼 땐 너무한 것 같은데 평소에 잘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니?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니까 너희 엄마 말이 우습지? 내가 이 집안의 최고 어른으로서 바로 잡으려 하는 거니까 너희들도 재산 받고 싶으면 모두 와서 김장하는데 참석하도록 해라. 내일 새며느리들 전부 상가집 다녀와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돌아오는 주말에 김장하면 되겠네. 다들 내 말에 동의하지? 설마 다음 주에도 생사람 세상 떠나게 만들겠어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모이는 걸로 해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시모가 김장날의 일정을 변경하게 되자 새 동서내외들은 당황했는지 우물쭈물거리더니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변경된 일정에 참석하겠다며 시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흥분을 했었는지 동서내애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간 불만이 많았는지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시댁 생활을 하면서 시부모님과 정을 많이 쌓아서 그런지 저를 항상 아껴주셨고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어요. 시댁에 들어가 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제가 어느 정도 잘 맞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결혼 전에 몇 번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굳이 함께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두 분 다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셔서 그간 저희 남편이 뒤에서 꽤 많은 일들을 도와드렸었는데 갑자기 남편의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시부모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 결국 시댁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남편 대신 시부모님을 보살펴 드렸기 때문에 남편도 심적으로 많이 편해졌는지 일의 능률도 올라가 진급도 했었네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반대가 심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분명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생길 수 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빠르게 바로 잡아가셨고 제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지만 문제는 제가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부터 새 동서들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가족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집안 행사가 있을 때는 저보다 어른이고 먼저 결혼한 동서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반대로 행동하고 있었으니 시부모님께서 안 좋게 보실 수밖에 없으셨죠. 새 동서들은 제가 불만을 제기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저를 잡아먹을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에 시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건 없었어요. 그렇게 냉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돌아온 주말에 저희 가족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새 동서들에게 아침에 서둘러서 오라고 미리 말을 해놨었는데 연락도 받지 않고 시댁에 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는지 큰 아주버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시부는 그날 연락이 안 될 시 인연을 끊을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만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상태라 집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운 상태로 김장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 흘렀을 때 시모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급하게 받으신 시모는 큰 소리 치셨어요. 뭐라고? 그네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니? 너 이 색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부모가 상을 당해서 다들 거길 가겠다는 거니?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그 친분 있는 사람 전화번호 좀 나한테 전달해 보거라. 내가 직접 통화해 보마. 어머님, 정말이에요. 저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서 너무 난감하다고요. 일단 서둘러 가봐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 드릴게요. 저번에 그 난리가 났었는데 쓸데없이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다녀와서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너희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1시간 내로 달려오지 않으면 그땐 정말 인연 끊을 줄 알아. 2번 다시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시모는 큰 동서에게 소리를 지른 뒤 전화를 끊으셨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동서네 애들은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김장하러 오고 싶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었죠. 시부는 더 이상 용서해 줄 생각이 없으셨는지 핸드폰에서 연락처를 차단까지 하셨고 시모는 동서 내외들의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몇 년 만에 연락 온 회사 동료의 전화였고 받는 순간 충격적인 한마디에 이 사실을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저희는 김장을 하다 말고 급하게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공항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공항 대합실에서 제 지기가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저희 가족 모두가 보고 말았네요. 과장님, 여기에요. 아직 비행기 뜰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과장님 결혼식 때 인사드렸던 분들 맞죠? 가족 전체가 여행을 가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도 함께 계신 줄 알고 혹시나 해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뭔가 들킨 것 마냥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부라도 드릴 겸 전화를 했던 건데 오신다는 말에 기다리고 있었죠. 어차피 저는 집에 가서 할 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회사 동료가 저희를 안내했고 손으로 가리킨 공항 대합실에서 새 동선애회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누가 봐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복장이었어요. 상갓집을 가는 복장은 전혀 아니었죠. 새 동선의 애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시모가 아침부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결국 이성을 잃게 되셨어요. 저와 남편이 말릴 틈도 없이 시모는 새 동서에게 달려갔고 멀리에서 달려오는 시모의 얼굴을 발견한 동서들은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새 동서들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혔고 뒤이어 시부가 아주버님들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으셨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더 충격적이었던 건 큰 동서의 행동이었어요. 머리채 잡고 계신 시모를 패대기 치더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곧 출발하게 될 비행기에 올라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큰 동서의 행동을 보고 더 이상 말릴 필요가 없다 생각하셨는지 결국 인연 끊겠다는 말을 꺼내셨고 모든 재산은 저희 부부에게 주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아버님,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희 이제 비행기 타야 한다고요. 그리고 김장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굳이 전부 모여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는 막내 동서랑 같이 하면 되는데 꼭 저희를 시켜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여행을 가겠다는 거야? 너희들 머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얘기하면 알아먹어야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심각한 사태를 만들어? 너희들도 내 아들들과 결혼을 했으면 한 가족인 것을 어떻게 남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 두말할 필요 없다. 내가 가진 재산 전부는 너희들에게 단 한 푼도 넘겨주지 않으마. 그리고 시부모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놓고 여행을 가겠다고? 우리가 너희들 여행 가는 걸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것 같아? 아버님, 저희 이번에 여기에 꽤 많은 돈을 지불한 상태라고요. 일단 이번 한 번만 보내주시면 내년에는 무조건 저희가 김장할 테니까 일단 보내주세요. 이러다 비행기 떠나겠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비행기 값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호텔이랑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 예약하느라 일종의 차질이 생기면 그 돈 다 날리는 거라고요.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건데? 나는 너희들의 거짓말 더는 믿지 않으마. 얼마의 돈을 지불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비행기 타고 떠나는 걸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니까 나를 밟고 가던지 알아서 해라. 형님들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죠. 저희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시부모님은 비행기를 타려는 새 동서내외들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결국 동서내외들이 타고 갈 비행기는 공항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는 순간이었고 새 동서내외들은 그 자리에서 개거품을 물며 주저앉고 말았죠. 큰 동서가 다음 비행기를 타면 된다고 화를 내며
시부모님께 대들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동선의 애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라며 절대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안 좋은 감정 싸움으로 인해 결국 공항 관계자들까지 오게 되면서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서로가 받은 상처는 조금도 회복이 되지 않았네요. 한참 동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새 동서내외는 시부모님이 인연을 끊겠다는 말에 동의를 했고 더 이상 얼굴 볼 생각도 없다며 그 자리에서 인연을 정리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건 새 동서들의 생각이지 아주버님들은 또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사실인데 당신이 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꺼내? 이러다 정말 아버지 재산 한 푼도 못 받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당신이 잘못한 건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솔직히 우리는 오늘 김장하러 가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당신이 재수 씨는 고생을 좀 해봐야 한다고 무작정 일정을 잡아버렸잖아. 내 입장에서도 얼마나 난처한 줄 알아? 당신은 인연 끊으면 그만이지. 나는 내 부모님이라고.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인연을 끊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란 말이야. 잘못한 건 인정하고 이제 그만해. 내가 왜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동서가 막내니까 더 하라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어머님, 저도 동서 오기 전에 그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제가 이런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건데요? 네가 조금이라도 우리 집안의 화목을 생각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겠지. 다들 잘 지내고 있었는데 네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거잖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만 끝내자. 솔직히 저도 형님이 계속 막내 동서만 부려먹자고 옆에서 부추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저는 막내 동서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형님이 괜히 텃세 부리면서 분위기 조성한 거 맞아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이 사람과 떨어져 지내고 싶지도 않고 어머님 말씀대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모두가 웃으면서 지내고 싶은 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셋째 동서도 나랑 같은 생각이었잖아. 맞아요. 둘째 형님이 얘기하신 거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대할 때 큰형님의 행동에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너무 기가 세시고 괜히 저희도 막내 동서처럼 피해를 입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자기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나만 막내 동서 이용해 먹자고 그랬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쓰레기 짓을 꾸며왔다는 거에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어느 정도 하면 그만하면 될걸.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야 되겠어?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 정말 용서를 구하지 않을 거야? 당신 나와도 이혼하고 싶은 거냐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당신도 분명 인지하고 있을 텐데.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가서 김장하고 당신도 이제 맏며느리답게 행동해. 큰 동서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큰 시숙과 둘째, 셋째 동서 내외들은 전부 다 시부모님께 잘못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제서야 시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히셨지만 문제는 큰 동서였네요. 저를 증오하듯 바라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큰 동서의 사과를 받기 위해 공항에 계속 머무를 수 없는 노릇이라 결국 큰 동서만 빼고 가족 모두는 시부모님 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동선의 애들은 전부 다 김장하는 데 달려들었고 시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발빠르게 움직이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장이 거의 끝나갈 때쯤 큰 동서가 시댁으로 찾아왔어요. 저희는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시부모님께 머리를 숙인 채 들어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하길래 모두가 뜯어 말리려 했지만 제 머리를 잡은 큰 동서의 두 손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왜 이렇게까지 저를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 비명을 지르면서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큰 동서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꼴 보기 싫었다며 시부모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는 큰 동서가 시부모님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시부모님께서 저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당연히 저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뿐인데 그런 모습들이 꼴보기 싫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큰 동서가 제 머리채를 잡고 놔주질 않으려 하자 시모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버무리고 계셨던 김장김치 한 포기를 손에 들고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큰 동서의 뺨에 포기김치로 내려치셨고 양념들이 눈에 들어갔는지 괴로운 비명을 지르며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이 그제서야 풀리게 되었죠. 큰 동서는 괴로운 듯 바닥을 뒹굴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모습을 전부 다 구경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서 수도가로 달려가 얼굴을 씻은 뒤 시댁에서 급하게 도망쳐 빠져나갔네요. 그날 이후 큰 시숙은 별거를 하시다 이혼을 결정하셨고 지금 현재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삐걱거리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큰 동서가 결혼 10년 차에도 애가 생기지 않아 검사를 받아보니 불임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 사실을 계속 숨기고 있었다가 최근에 큰 시숙에게 들통나면서 두 분이 냉전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예전처럼 관계 회복은 힘들 것 같아 이혼을 하게 될 것 같네요. 큰 동서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서로 웃으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미련한 짓을 저질러서 결국 혼자 모든 걸 잃게 됐는지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 둘째, 셋째 동서들은 지금 현재 저를 잘 대해주고 있지만 과거의 상처가 어느 정도 있던 터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큰 동서는 분명 지금의 상황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손을 내미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니 어쩌겠어요. 앞으로 평생 후회하면서 살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도 분명 김장 문제로 가족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집안도 있을 텐데요.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